한 컷의 사진은 역사의 한 장면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시간. 히스토리 한 컷.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나 모시기 힘든 분들인데 여기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역사, 국제시사 이분만큼 깨고 있는 분 없죠. 예. 김지훈 정치학 박사님. 그리고 또 히스토리 이야기할 때 이분이 빠지면 안 본다는 분들 계세요. 저도 사실 이분 성함 듣고 달려왔거든요. 우리 심용환 소장님. 자, 그리고 한국인 사진기자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자세요. 김경원 로이터 통신 수석 사진기자님. 반갑습니다. 제일 신기한 분은 여기 계세요. 저요? 네, 주상 전화가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히스토리 한 컷이잖아요. 그렇죠? 단 한 장의 사진이 가진 힘. 저희는 지금부터 한 컷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히스토리 한 컷, 최초의 한 컷을 만나보겠습니다. 구한말, 청과 일본의 침략, 그리고 서구 열강의 연이은 약탈로 조선은 위기에 빠진다.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로로 몸을 피하는 아관파천을 감행한다. 1년 후 고종은 왕권과 통치권 강화를 위해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한 광무개혁을 실시한다. 하지만 손상된 국격과 독립국가로서의 위기 속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고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히스토리 한 컷. 오, 오늘의 히스토리 한 컷인가요, 저게? 단체 사진 같은데. 단체 사진이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단사. 여행 가가지고 기념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데. 다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네요. 손을 다 소매에 가리고 있어요. 저게 이제 저 시대 때 이제 V처럼 약간 이런 힙한 포즈가 아니었을까 느낌 있게. 디귿 포즈. 스웩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약간 취한 거 아니에요? 제 보기에는 그때는 계절이 아마 겨울이었을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손난로도 없으니까. 근데 저 사진이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사진이고. 아, 진짜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어? 왼쪽에 홀로 이렇게 다 요거 하실 때 딱 팔 펼치고 계신 분, 저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네. 젊은 시절 사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쵸. 그 나중에 이제 딱 양복 갖춰 그렇죠, 입으시고 또 백발이 된 그런 모습은 많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승훈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알죠? 그럼요. 저랑 이제 앞에 두 글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승훈, 이승만. 이런 얘기를 웃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사람은 뭔가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 이런 첫인상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보고. 근데 정확하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또 어떤 또 업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잘은 모르거든요. 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보통 석사학사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10년 넘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어학경사 갔다 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에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다 박사를 마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양이 이미 그런 대학교들에서 가서 이렇게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끝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유명했었어요. 그렇지.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럼 저거는 미국을 가기 전이에요, 후예요? 훨씬 전. 가기 전이죠. 이게 1903년 사진이니까 1903년? 거기서 나와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 사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만 유명한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앉은 편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서 오른쪽 네 번째 계신 분이
이상재 선생, 그러니까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러니까 국내에서 YMCA 운동을 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고요. 그의 아들이 바로 위에 계신 이승인 씨. 아니 그러면 당대 유명한 분들이 모인 저 단체 사진인 거잖아요, 저게. 이게 좀 뭔가 특별한 용도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사진 찍기라고 하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단추 하나 누르면 쉽게 사진 네. 찍히잖아요. 저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커다란 이 나무 상자처럼 생긴 커다란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검정천을 뒤집어 쓰고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사진을 찍히시는 분들은 몇 초 동안 가만히 계셨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던가 표정이 상당히 딱딱해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몇 초 동안 가만히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웃는 표정이라든가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이 그 당시엔 사진에 찍히기 어려웠던 겁니다. 진짜 히스토리 한 컷 퀴즈. 퀴즈. 아 갑자기 갑자기? 퀴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 히스토리 한 컷 퀴즈 토크구나. 히스토리 한 컷 퀴즈. 이들이 사진을 찍은 이곳은 어디일까? 건물 벽이 외벽이 벽돌이라는 것도 저 당시에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 같다. 아, 그걸로 끝이에요? 아 이거 맞추면 뭘 주시나요? 그럼. 예를 들면 고정자리. 고정 자리. 여기 사실 다음 주에 다른 외국인 패널로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맞추셔야 됩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충 간략히 알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개정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제 개입해가지고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벽돌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교회나 아니면 교도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는 학교 같네요, 학교. 왜냐하면은 지금 교도소였으면 다들 교도소 그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아 죄수복. 네, 죄수복을 입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네요. 복장이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정답이 있나요? 정답을 누가 맞췄을지? 정답. 뭐야?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 전에 있었던 감옥이에요. 잠깐만, 배경이 바뀌었어. 야, 갑자기 배경이 다행이다. 실외야. 모르죠. 여기 지금 감옥의 마당일 수도 있어요. 운동 시간에 운동 시간에 있는 건 저기가 아니잖아.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전에 이제 구한말에 만들어졌던 그 전 감옥입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입니다. 근데 한성 감옥은 정확하게 뭐 어떤 감옥입니까, 나라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법무부 역할을 하던 기관이 있었죠. 주상전화 어딘가요? 주상전화. 과연 주상전화의 답변은? 법무부요. 법무부 역할을 했었던 이제 의금부! 의금부 말고 뉴욕 좋았어. 조선 시대 때 6개 아니었어요? 6조. 이야, 네, 형조. 대단한 친구네. 알파고. 그래서 이 감옥 같은 진짜. 감옥 같은 거를 이제 형조 관할에서 이제 전옥소라는 것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옥소가 일종의 구치소, 교도소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1894년에 갑오 개혁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뭐 형조라든지 감옥 체계 이런 것들 전부 다 근대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포도청이었던 것을 경무청으로 바꾸고 그 밑에 이제 감옥서를 만들고 그래서 한성 감옥은 이제 말 그대로 한성 감옥인데 이게 종로구 서린동 41번지쯤에 위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타워 맞은편. 맞아요. 그래서 종로 감옥으로도 불렸다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서대문 형무소는 이제 1908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한성 감옥은 없어지죠. 가슴 끈은 뭐예요? 저 약간 되게 패션이 혼자 힙하신데. 가슴 끈은 되게 아이돌다운 시선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약간 아이돌들이 그게 다 살짝 보이는구나. 라인을 돋보이게 색이 하기 아니라 막 위해서. 숄더색 막 이런 거. 예, 가슴 끈을 하고 계시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저게 이제 사실은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진짜. 묶어둔 거죠, 쇠사슬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몸에다가 쇠사슬을 둘렀을까요? 이게 뭔가 다른 분들하고는 그게 다를 것 같아요. 죄의 경중이 좀. 뭐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중범죄? 네, 무기징역수였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실 분이 어떻게?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거지. 이건 뭐 벌써 이게 한 50년 후에요, 그 얘기는. 진짜? 네, 무슨 죄였냐면은 영모죄. 아, 영모죄. 네.
영모를 꾸몄구나, 네가 약간 그럴 때 그 네, 영모제. 맞아요.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 왕을 끌어내리겠다라는. 네. 반란이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죠. 왕 입장에서는 화나셨어 지금. 역대 영모나 민감한 주제잖아. 영모라. 발끈하셨구나. 가장 큰 죄가 영모랑 반역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렇게 수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참수. 직결 처형이죠. 처분이고 진짜. 뭐 가족까지도 전부 다 그렇죠. 말한다 이러는 건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젊은 시절에 이 독립협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독립협회 안에서도 좀 온건한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건한 사람으로 한다면 뭐 윤치호 선생 이런 분들은 뭐 입헌군주제부터 우리가 천천히 개혁하자.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강경파, 공화제, 왕이 없는 나라 뭐 이거를 사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1899년 1월에 고종폐위 음모가 있었고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렇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에 쇠사슬까지 이렇게 딱 차고 사고를. 있는 거죠.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대통령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젊은 열혈 청년. 이 예전 사진을 보실 때는 그 당시의 시각으로 그 사진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저 당시에 저런 사진을 한 장 찍는데 쌀 한 가마니 값이 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귀중한 사진 한 장이 귀중한 시대였는데요. 그러면 이 사진 속의 저분들은 왜 감옥에서 이런 사진을 찍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근데 보시면. 우리가 찍어주세요 해서 찍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저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인데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일단 감옥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니까 옛날 그 독립 투사들 사진을 보면 대부분 머그샷 이런 거잖아요. 약간 머그샷 이거 들고. 약간 그런 개념의 단체 사진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그렇죠. 이 머그샷이라는 게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범죄자들의 용모를 기록해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사진 이외에는 관련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찍었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머그샷처럼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 중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는 사진들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서 머그샷으로 촬영되었던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신 이 사진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사진이네. 가슴 아픈. 자, 퀴즈 토크쇼니까 저도 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네. 한성 감옥에 수감되기 전 이것을 잘해서 대중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뭘 잘했을까? 그러니까 저 때가 20대 시절이잖아요. 그냥 잘생겨서 아니에요? 잘생겨서. 왜냐면 얼굴이 나이가 잘해서. 많으실 때도 좀 약간 너무 잘생기셨는데 20대면 더 그 당시 아마 아이돌 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아니면 춤을 잘 췄거나 춤을 막 잘 췄던 거야. 아마 쇠사슬 어디 뭐 아니 뭐 이렇게 풍류가 흐르는 곳에는 항상 이제 이승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박하다, 진짜. 춤 의외로 뭐 운동 잘하거나 운동 잘하고 이런 느낌의 또 몸 잘 여기보다 쓰고 먹힌다는 얘기야. 그런 느낌을 또 우리는 어린 친구들은 또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말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예전에는 TV도 없고 뭐 매체가 없으니까 사실 이야기꾼이 인기가 많았대요. 어. 그리고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현무 씨가 맞추셨어요. 박수! 춤 잘 춰서 춤잘 춰서 아니야? 너무하잖아. 근데 혹시 모르지 진짜 자초했을 수도 있어. 갑자기 어깨춤을 막 췄을지도. 예. 그러니까 연설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도 연설을 했어요. 근데 가도 연설이라는 게 길에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연설이잖아요. 버스킹 같은? 네. 그런데 1898년 3월 10일에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가도 연설을 해요.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진짜 젊죠. 근데 진짜 젊은 20대 초반 청년이 가도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모여갖고 막 그걸 듣고 있고 막 박수치고 감동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뭐 이런 DNA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만민공동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교과서에서 어렴풋이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만명운동회 시험에 나오고요. 네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민공동회 꼭 나옵니다. 정말 통통 튄다, 진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집회, 데모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찌됐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떤 이슈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막 외치는 민족이잖아요. 그것에 이제 최초의 시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최초의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연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사건인 거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의견을 표현하려면 모여서 이야기하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3.1운동이나 4.19나 6.월항쟁까지도 이런 문화가 쭉 내려왔다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이게 있습니다. 자체가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최초의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데모라고 하면은 뭐 집회나 데모,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좀 분노를 느낀 거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가서 이제 뭐 연설 듣고 하는 건데, 어떤 분노를 느꼈길래 거기서 이렇게 만민 공동회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었어요. 네. 러시아.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종 황제가 있는 왕궁을 호위하는 이제 군사들을 이제 러시아의 군사교관이 훈련을 하고 뭐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뭐 한러 은행을 설립을 하겠다, 뭐 재정 고문단을 파견을 해서 우리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산에 저령도라고 있어요. 지금의 영도 지역인데 거기에 석탄고 기지를 우리가 이제 세우고 거기를 조차 지역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겠다. 그걸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저렇게 많은 거를 요구를 하고 황제는 저걸 들어줄 법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더 이상 외세 개입은 없게 해라. 그래서 모여갖고 이제 막 그걸 규탄 대회를 한마디로 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만민 공동회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까? 이제 제 1차 만민공동회가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다. 와, 근데 지금 그냥 10,000명만 들어도 진짜 굉장히 많은데. 많네요. 지금도 만 많죠. 명이? 근데 당시 서울 인구가 대체로 한 17만 명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인구수에 비례하면 그몇 명이에요? 지금 그냥 지금은 1,000만 명 1,000만 명 되잖아요. 정도 조금 안 되지만 10,000명이 딱 모이고 이렇게 막 구름같이 인파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막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회를 거듭해서 모이게 돼요. 10,000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니까 고종 황제 입장에서도 신경을 끌 수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에서 했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토리 돌발 퀴즈. 이렇게 돌발로 네, 퀴즈 쇼. 들어오시면 당황스러운데?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것 설립을 공포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바닥이 드러났나 봐요. 왜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일단 문제부터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네. 뭔가 저거에 준하는 반대파를 견제를 해야 누르려고, 되니까. 누르려고. 아, 그래, 그게 맞겠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나 시민들이 나와서 자꾸 떠드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와서 의견을 낼 수 있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또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몇 명 이상 모이지 마 이런 식으로 사실 10인 이상 모이지 마 이런 식으로 집회를 금지령?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좀 법적으로 뭐가 있지 않았을까? 제척 국정원? 오. 국정원 같은 거를 국정원까지 나오리. 얘기가 점점. 아니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그 국정원이 그때 생겼어요. 시민들이 오스만 제국 이런 거 나왔다. 하니까 감시하려고 그때 국정원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려웠어요 좀. 너무 어려워요. 의회. 의회? 실제로 그래서 설립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애매한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독립협회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관료들이 아니니까
건 바이 건으로 엄청 싸웠어요. 이게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야, 이거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은 의회가 있고 그 의회가 왕을 규제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속칭 이제 우리가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입헌군주제를 하자고 주장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종의 권력을 제한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종을 도우면서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서양 세력을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의회인 듯 의회 아닌 듯 이런 기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의회화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상하원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협회가 고민 엄청 한 거예요. 황제도 지키고 고종 황제의 마음에 들되 나라를 지키자라는 거에 대해서 온갖 정말 이렇게 머리를 싸면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 고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제국의 의회. 그러니까 고종이 일단은 오케이 합니다. 해봐. 해놓고 아시죠? 이렇게 뒤통수 때린다고 그게 뭐예요?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11월 4일에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11월 4일에 밤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밤에? 밤에 마음을 바꿔요. 변덕쟁이야? 제일 나빠 그게 밤에 바꾸는 맞아. 게. 업무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개혁 정부도 해산을 하고 독립협회도 해산을 하고 그리고 독립협회의 이제 임원들, 임원진들을 체포하라는 체포 명령이 내려져요. 사실 이게 그냥 됐었으면은 상원에 비슷한 형태를 가진 의회가 생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아침에 약간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날벼락에 피바람이 불었겠네요. 네, 그래서 독립협회 이제 간부 진영하겠죠. 한 20명에 대해서 체포 명령이 내려지고 그 중에 3명은 그래도 몸을 좀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 17명이 잡혀서 아까 우리 처음 봤었던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냥 뭐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만민공동을 했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젊은 리더들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양욱, 이승만 등등등 소위 말하는 조직력 있고 행동력 있고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중 시위를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내 학생들도 막 모이고 시민들도 모이고 정말 날벼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속자들을 석방하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41일 한 달하고도 약 보름 정도를 매일매일 이제 연장 시위를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이 고종이 만민공동의 주장 같은 걸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이제 딴 생각을 하죠. 쟤는 좀 해산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산을 시킬까 막 고민을 해요. 대한제국에 와 있었던 외교관들한테 질문을 하고 다녀요. 쟤는 어떻게 해산시킬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경찰 있잖냐. 경찰력 써라. 근데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 일본 두 국가는 군대 뒀다 뭐하냐. 군대를 써라. 아하. 근데 이게 경찰력과 군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르죠. 경찰력은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네네. 군대는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군대를 동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이제 11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종 황제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불법하고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려 430여 명의 이 만민공동회 그리고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구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이승만, 이상재, 이승인 이런 분들이 다 그때 구금된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도 기억해야겠네요. 저는 그냥 이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실패했지만 네.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렇게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갔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실패했지만 이제 역사의 희망은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런 근성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해방 이후에도 사실 우리나라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겨내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어떤 그런 힘, 그 부분에서 독립협회가 실패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결과는 뭐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니까 마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좀 안타까웠어. 너무 좀 속상하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 하지만 지속적인 구국 활동에도 자주 독립은 멀기만 한데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1910년 한일 합병으로 국권까지 상실하게 된다. 그 사이 고종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한다. 일제강점기 초기 1911년 조선 총독부는 독립운동가들의 해방운동을 사전에 탄압하기 위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독립운동가 600여 명을 검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히스토리 한 컷. 뭐야, 사진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 사진은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누구 납치할 때 이렇게 얼굴 가리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틈새가 있어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 사진은 처음 봤어요.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퀴즈. 히스토리 한 컷 퀴즈. 이 사진은 조선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일제에 잡혀 호송되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600여 명에 달하는 용의자를 잡아들이고 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때 유죄 판결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과연 몇 명일까? 600명이 체포됐는데 실제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600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다 보이는 데리고 왔다고 사람들 보는 그냥, 건데 그냥 죄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맞아.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라도 뒤집어 씌웠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말 주도한 사람만 이렇게 뭔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나요? 600명이 다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겠어요? 아, 그래도 없는 죄 있는 죄 다 만들어가지고 막 다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도 그래도 억울하게. 10대 1 비율 300명 인데? 아니에요? 주로 10대 비율일 것 같아요. 600명이라면 한 50명이나 60명 5, 정도. 60명. 100명. 100명, 600명 중에 100명. 100명? 저는 600명 중에 500명. 나는 한 300명 그런 명이에요? 500명, 500명. 엄청 500명? 많으니까 이런 500명이에요, 설마? 105명, 105명. 비슷했어요. 아까 100명. 네, 그냥 거의 100이라는 20% 숫자가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아, 이것도 학교에서 배워요. 백오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배우게 되죠. 백오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백오인 사건. 고인 사건. 실제로 이제 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105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2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1911년 9월달에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이제 붙잡힌 후 이제 공판정으로 끌려가는 시민의 인사들입니다. 얼굴을 다 덮고 있으니까 사실 분위기가 좀 공포스러워요. 네. 저 머리에 뒤집어 쓴 것 때문에 사실 이 사진의 분위기가 더 음산하고 좀 맞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거든요. 네. 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또 제작진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용수라고 예. 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정수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본래 용도는 술을 내리고 할 때 그 거름망처럼 쓰는 용도가 많아요. 술 빚을 때. 술을 만들 때. 술 만들 때요? 백오인 그리고 통발되는 거지, 통발. 그리고 막 전등 갓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등 맞아요, 위에다가. 맞아요. 인테리어용으로도 하기도 하고. 야, 이 사람들 정말 별 생각을 다 한다. 써봐. 아. 안에서는 보여요. 아, 사람들이 날 보고 있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어디구나. 이거 충분히 알 수 근데 있을 이게- 정도로. 근데 밖에서 누군지 모르네. 요 이제 물건의 이름은 용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수가 감옥 밖을 나갈 때 이제 항상 씌우게 되는 거죠. 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느껴지잖아요.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네. 느껴지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보이되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발이나 앞 사람 가는 정도 이렇게 보이니까 이 죄수를 호송할 적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효과는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죠. 죄수의 뭐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죄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되 방청객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위압적인 요소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로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고인 사건, 저 신민의 저렇게 생생한 현장이 사진으로 남아있을 줄 몰랐는데요. 굉장히 무게감 있고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 과연 배고인 사건이 그럼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때는 정확히 따지면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밖에 안 지난 1916년 11월 27일 이때 이제 일본에서 압록강 철교 준공식을 열어요. 그 준공식에 참석하려고 우리나라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왔는데 신민의 회원들이 암살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600명을 잡아서 123명을 기소하고 그 중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105명이 되는 거니까 정말 큰 사건이에요. 이걸 이제 일명 백오인 사건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105명이나 유죄를 선고했다는 거는 약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드문 일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이제 큰 규모의 구속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만한 수용 시설이 그때 당시 있었나요? 네. 갑자기 배경이 바뀌었어요. 여기 조명. 여기 무섭다 여기는. 조명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야 이거 무섭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나.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세트장에서 녹화하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이 600명이나 잡힌 거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무나 막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가면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일단은 잡고 그렇지. 보자. 너무 많아. 그런 숫자거든. 이거 그냥 눈 마주치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민회의 회원 명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는데 네. 보통 통상 신민회 이야기 나오면 600명이다 이 말 하게 되는 게 정확한 숫자 모르는데도 잡혀온 사람 보고 600명 정도 되겠구나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잡혀온 사람들 몇몇을 보면 신민회 지도부들이 누군가는 일본이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치호, 양기탁, 이동희, 김구 이 당시는 이제 김구는 조금 젊은 인사였는데 그 당시에 일본 앞에서 격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끌려왔던 건 이제 사실이고요. 뒤늦게 체포되는 경우도 있는데 함께 활동했었던 이승훈이란 이승훈. 저분 말고요. 오산학교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이승훈은 이제 체포가 안 된 거예요. 체포가 안 돼서 용산역에 이제 사람들이 체포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거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고개를 돌리고 울고 있는데 야 그걸 또 경찰이 눈치챈 거야. 너 왜 울어? 이러면서 신원조사해 보니까 멤버인 거죠. 그래서 또 체포가 되기도 하고 신석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송 도중에 탈출하려고 뛰어내렸다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야만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바로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제 이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항상 또 이승훈 선생님이 보기 친밀감이 때문에 있겠네. 항상 이승훈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떳떳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럼 저 사진은 그때 그 600명인데 얼굴을 가린 것도 그렇고 굳이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그렇고 어디 신문에 실린 건가요? 아니면 저거를 왜 저렇게 찍었을까? 그러니까. 저 사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보도 사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에서 신문에 사진이 게재되면서 보도 사진이 시작된 건 1925년입니다. 저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보도 사진이 사용되기 이전이었고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저 당시에 저 사진은 일본인 사진사가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 네, 왜냐하면 사진 역시 그 당시에 신문물이었어요.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광학, 화학,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통달을 할 수 있고 그 사진 기자재를 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와야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진이라는 신문물에서도 그 출발이 늦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인 사진사들이 한국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직 사진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이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관을 하면서 일본 총독부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일본인 사진가들이 사진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역시 아마도 일본인 사진사가 일본 총독부나 일본 측의 의뢰를 받아서 기록용으로 찍었던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진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장소에서 찍힌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사진들 한번 보실까요? 찍었네. 방호송되는 사람. 야 저렇게 앵글을 바꿔가지고. 저거는 약간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찍은 것 같은데요. 부관샷이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감샷.
근데 저거는 또 약간 사이드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 뭐 파파라치처럼 진짜. 사방면에서 이거를 막 이렇게 찍어놨네. 매체, 뭐 신문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저런 현장을 왜 굳이 찍었을까요? 그 답은 저 사진 안에 있습니다. 저 사진 한번 잘 보시면요. 한나의 사진은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도 사진가의 눈으로 봐도 완벽한 구도의 사진입니다. 끌려가고 있는 여러 명의 모습이 보이고 그 뒤가 조선이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시면 오른쪽에 저 경찰관들에게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네, 한 명이 사진 찍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하. 맨 오른쪽 사람. 그렇죠. 그러네. 저렇게 보고 있는데 사진 찍는 거를 막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 총독부나 일본 사법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그런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이 사진을 찍으라고 의뢰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이 사진을 찍도록 명령한 사람은 단순히 이거 어떤 그 법정의 기록용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 사진의 용도를 미리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랬던 건 이거였겠죠. 독립운동을 하면 나도 저렇게 끌려가는구나. 쓰고 대역죄인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일본이 이렇게 다 찾아내는구나. 이런 공포를 심어주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는 그런 선전선동용으로 이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저런 공포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잘 나타난 사례가 사실은 공개처형이에요. 공개처형. 맞아. 네. 근데 공개처형이 정말 가장 공포를 극악으로 몰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미셸 포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앞부분이 루이 15세 왕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다미앙이라는 청년을 공개 처형하는 장면. 네.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끔찍해요. 국왕을 시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폭압적인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죠. 근데 그렇게 야 너희들 독립운동 하지 마 이렇게 할수록 또 우리 독립운동가 그 마음속에서는 그 독립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막 뜨겁게 더 막 끌어올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실패를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좀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마냥 히스토리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사전에 알고 6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검거했다. 그것은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갑자기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예요? 첩보. 첩보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보통 저럴 때는 스파이가 있어. 첩자. 옛날에는 스파이를 미리 탁탁탁 심어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배신하고 밀정이라고 그러죠. 저 스파이 말고도 그것도 좀 약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입을 막아야 되는데 비밀을 지키지 못한 거야. 입이 가벼운 사람. 할 거야. 그냥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래서 애들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해. 딱 그랬을 것 같아. 제목이 이런 것 같은데. 꼭 저렇게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러고 있어. 맞아. 어쨌든 건 다 비슷한 답변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죠.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날조. 날조? 뭘 날조해? 날조 뭐예요? 없는 일을 막 꾸며내는 걸 또 날조라 그러죠. 위조 날조. 위조 날조. 그런 예. 느낌. 이런 거 아닌가요? 애초에 그러면은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뭐야? 그냥 없었던 사건인데 일본이 지금 조선 병합한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위험한 단체가 뭘까? 저 신민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경력이 굉장히 불순한 애들인데 증거는 없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조작해서 한 방에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라우치 암살 공모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 명분이 뭐야? 필요해서 억지로 스토리를 짜가지고 그치. 그러면- 그냥 혼자 나 암살 당할 것 같아. 암독한 철교 밑에서 당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없는 사건에 날조된 사건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검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증도 없고 뭐 증인도 없고 하는데 법정에서 그러면은 인정을 받는 거는
자백이죠. 아. 근데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자백을 하겠어요? 고문.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내야 되니까 아주 혹독한 고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짓 자백. 그 와중에 뭐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 나왔는데 이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듣다 보니까 그래도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600명 검거해서 그중에서 123명 기소하고 유죄는 105명이니까 실제로 집행이 또 되는 거는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눈치채신 거예요? 네. 이 숫자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이게 그렇죠. 중요한 특징인데요. 2심 때 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이 105명이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항소심을 진행했는데 많이 무죄가 돼요. 몇 명이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아, 다 무죄를 줘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다 무죄인데. 네. 뭐. 처음에 그 수뇌부를 다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수뇌부를 제외하고는 무죄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독립농가 출신이어서 그 예리해요. 수뇌부를 잡으려고 애초에 그걸 판을 깐 거지. 그래서 무려 네. 99명, 99명이 무죄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임치정, 옥관빈, 이승훈까지 해서 6명이 이제 형량을 받게 되는데 형량이 훅 또 떨어져요. 그래서 1인당 한 5, 6년형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그치.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제일 처음에 그렇게 크게 포장한 거에 비해서는 결론은 아주 초라한 거죠. 되게 사실상 조작했다는 걸 뭐 인정한 거지 뭐. 궁금해요. 어차피 처음부터 본인들이 다 판을 짜고 계획한 건데 마지막에 용두사미로 6명만 그냥 처벌하고 끝날 수 있었는지. 네. 무죄가 된 이유가 그냥 일본이 눈치 보여서 대충 끝낸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규모 소송단이 만들어집니다. 변호인단이 18명.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그 중에 조선인 변호사가 8명. 오. 완전 이제 화려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그러네요. 쫙 나와가지고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자, 이게 배고인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우로 지목된 신민애 그리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협회 다음으로 우리가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인데요.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 단체예요. 이 신민회의 명수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보통 찾아보면 한 800명 이야기하는데 공판장에서 일본이 조작한 숫자인 거지 이게 숫자의 많고 적은 정확히 모르고 다만 유일한 기록은 안창호의 이제 남긴 글을 보면 미국으로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한 300명 정도로 모았다. 이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꽤 사람이 많았던 거 분명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냐 보면 과거에 독립운동했었던 세력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기탁을 중심으로 한 대한매일신보 그룹, 그리고 이제 그 이동희로 상징되는 대한제국기 때 군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계열이 굉장히 독립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 청년의 멤버인데 그 멤버 중에 김구도 있어요. 김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이승훈 선생님, 자주 언급되네요. 이쪽이 이제 그 어떤 애국개몽 운동의 거의 핵심 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맥이 결집이 되니까 단기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고, 사실상 이 시기 때 정말 한국에서 이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총집합된 단체였던 거죠. 근데 이 신민회라는 것이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른다라고 맞아.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게 중앙에서 내려갈 때 항상 거기에 이제 의사 결정 기관을 둬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충 이제 살펴보면은 엘리트, 지식인, 시민계급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70%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 데라우치 입장에서는 여기를 협하고 싶었겠다. 왜냐면은 이런 지식인 조직을 이제 없애버린다든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미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국이라든지 또 어떤 식민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압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가의 지식인들을 처단해버리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 나라를 나중이라도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후에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신민회의 와해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근거지가 몰락하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 국내에서 활동이 끝난 거지 해외에서의 활동이 끝났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노력했던 게 뭐냐면 만주일 때에다가 무관학교를 짓자.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미주 지역의 교민과 간도나 상하이 지역의 교민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라는 노력들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910년대 기간 동안은 국내에서도 특별한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고 해외에서도 특별한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쌓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 3.1운동이 빵 터지면서 어떤 그 민의와 준비된 독립운동가들이 결합하면서 이제 임시정부나 그 이후에 독립운동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좀 힘들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씨를 아예 꺼버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쉽게 꺼질 사람들도 아니고. 야, 이렇게 사진 한 컷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방대한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치가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사진은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진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오늘 이 두 전문가분께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사진을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실 텐데 비록 일제는 이 사진을 우리에게 어떤 공포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촬영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 선조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히스토리 한 컷, 오늘 두 장의 사진 한 컷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느끼는 바를 사진 밑에다가 캡션을 한번 달아보는 건 어때요? 저는 첫 번째 사진에 분명히 너무나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맞아.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이 당당함과 자신감. 교도소 앞에서 찍은 건데 눈빛들이 살아있어요. 기죽지 않아. 맞아. 우리 조상님 폼 미쳤다. 우리 MC님 폼도 미쳤다. 역시 달라. 나 1번 생각났어요. 쇠사슬로도 나의 정신은 묶을 수 없다.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 뭐 눈은 가려도 우리의 앞길은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너무 잘 지었다. 그래요? 젊은 세대에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니까 사진의 힘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한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한 컷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연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려면 어딜 넘어야 되겠습니까? 38선? 아, 저기가 38선이에요? 그냥 저렇게 표지판 하나 딸랑 있는데 저기가 38선이 왔습니다. 명령을 받은 거죠. 38선의 모습을 기록을 해와라. 해방군이 갑자기 점령군이 된 꼴이잖아.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소련의 남쪽 저지선이에요. 네. 뭐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야, 6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확실히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